오늘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신 적 말입니다. 며느리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하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이웃에게 잠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폐를 끼칠까봐, 친구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더 힘들어지셨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게 망설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이를 먹어도 사람 부탁 하나 시원하게 못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소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섬세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의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깊은 존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망설임 속에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의 순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를 먼저 꺼내고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같은 부탁이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도와주실 여유가 되시나요? 똑같은 부탁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두 번째 말은 거절해도 괜찮을 것 같은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센스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탁의 말 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선택권을 존중하며 자존감을 지켜주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 말들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말 속에 상대를 배려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팔순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처럼 오랜 세월 사람을 대해오신 분들이야말로 이 말의 본질을 금방 이해하시고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단지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이 부탁할 때 사용하는 품격 있는 문장들, 그리고 반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부탁 때문에 밤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도 불편해하지 않고 나도 마음 편하게 서로의 품격을 지키면서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센스 있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황금 문장 5가지. 첫 번째,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70살 박순자 씨는 동네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손에 든 서류 봉투와 약봉지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걸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선생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직접적인 것 같고 도와주세요 하면 너무 간절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를 망설이던 박 씨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지금 무릎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파트 입구까지만 이 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김 선생님은 웃으며 자연스럽게 짐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셔야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박 씨는 그 순간 미안함보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은 자연스러웠을까요? 197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엘렌 네거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사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새치기를 부탁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죄송한데 먼저 복사 좀 할게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제가 급한 상황이라 먼저 복사 좀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60%만 허락했지만 두 번째 그룹은 94%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말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지, 어떤 맥락인지를 이해하면 거절하기보다 도우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유 효과라고 부릅니다. 박순자 씨의 말이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정도 존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형 문장으로 선택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문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탁을 명령이 아닌 협력의 제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낄 때 가장 기꺼이 움직입니다. 반대로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싶어 하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를 길을 만들어주면 물은 저절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선택의 여지를 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 안에는 상황 설명, 상대 배려, 선택, 존중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부탁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65세 최영수 씨는 요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은행 앱에서 이체하는 방법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도 아빠는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봐요? 라는 말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달리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보다 이런 거 훨씬 잘 알잖아. 아빠가 이체하는 거 한 번만 천천히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내 설명이 제일 이해하기 쉽더라고. 그러자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엔 메모해 두시면 더 좋을 거예요. 짜증 대신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천천히 단계별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1980년대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상호성의 원리와 함께 인정의 심리를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지식을 인정받을 때 훨씬 더 기꺼이 그것을 나누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전문가나 잘 아는 사람으로 대우할 때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칭찬의 효과가 아닙니다.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자식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부탁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최영수 씨의 말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를 분석해 봅시다. 첫째, 내가 나보다 훨씬 잘 알잖아 라는 문장으로 아들의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으로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내 설명이 제일 이해하기 쉽더라고 라는 말로 과거의 긍정적 경험을 환기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아들은 귀찮은 부탁이 아니라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가족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이웃에게 부탁할 때도 선생님은 정말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라고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집니다. 친구에게 조언을 구할 때도 내가 이 분야는 나보다 훨씬 잘 아니까 라고 말하면 친구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첨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를 말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부탁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모르거나 서툰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존중할 때 그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는 겸손과 존중,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부탁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임으로써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 여유가 되실 때 해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68살 정미숙 씨는 며느리에게 손주 옷 한 벌을 수선해달라고 부탁하려다가 말을 아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이것 좀 고쳐줄래요? 라고 말하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거 시간 날 때 천천히 고쳐주면 돼. 급한 거 아니니까 내 시간 여유 있을 때 해줘도 전혀 괜찮아. 내가 어차피 다음 주에나 입힐 건데. 며느리는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번 주말에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손주 옷 챙겨야 하는데 같이 할게요. 부담이 아니라 여유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시간 압박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같은 과제를 주되 한 그룹에게는 지금 당장 해주세요. 다른 그룹에게는 시간 날 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시간 압박을 받은 그룹은 과제를 대충 처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여유를 준 그룹은 오히려 더 빨리, 더 성실하게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이것을 통제감의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협조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통제감을 빼앗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남의 일정에 끌려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탁이라도 시간 압박이 있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돕고 싶어집니다. 정미숙 씨의 말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실 때라는 표현은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급한 거 아니니까 라는 말은 압박을 덜어주었습니다. 전혀 괜찮아 라는 말은 거절해도 괜찮다는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서 며느리는 심리적 부담 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바쁜 사람에게 부탁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부탁할 때, 병원이나 관공서 직원에게 요청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때, 모두 시간 여유가 되실 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우려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부탁할 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할 때 비로소 그들은 자발적으로 당신을 돕게 됩니다. 이 문장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시간 여유가 되실 때 해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부탁을 압박이 아니라 배려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오히려 더 빨리, 더 기꺼이 당신을 도우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가 이 부분은 이미 해봤는데 혹시 이것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72살 이성호 씨는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젊은 청년에게 부탁하고 싶었지만 괜히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제가 서랍장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정리해뒀어요. 이제 이 무거운 몸통만 베란다로 옮기면 되는데 혼자서는 힘이 부치네요. 혹시 이것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청년은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어르신이 벌써 다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는 금방이에요. 청년은 이 씨가 게으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벤 프랭클린은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희귀한 책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사람은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두 사람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벤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필요한 도움을 줬구나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게으름 피우려고 나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는 내가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호 씨의 말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째, 제가 서랍장 안 물건들은 다 정리해뒀어요 라는 말로 자신이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이것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으로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말로 시간 부담도 구체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청년은 이 씨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만 부탁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기꺼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자녀에게 부탁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은 다 준비해놨어. 이제 이 부분만 내가 도와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님이 의존적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도움만 청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짜증 대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자립하는 사람만이 존중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정말 어려운 부분만 도움을 청할 때 그 부탁은 존중받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남에게 의지하려 하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의존이 되고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해봤는데 혹시 이것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말은 당신에게 계속 오후 1057른 사람이 아니라 자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부탁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다섯 번째,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도 생각해뒀으니까요. 69살 김영자 씨는 동네 친구에게 병원에 함께 가자고 부탁하려다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친구도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먼 거리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불안했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다음 주에 큰 병원 가야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을까? 근데 내 허리도 안 좋은 거 아니까 힘들면 거절해도 전혀 괜찮아. 나 혼자 가거나 아니면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친구는 오히려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야, 내가 가야지. 내가 혼자 가면 내가 더 걱정돼. 내 허리는 괜찮아. 1990년대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는 선택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결정을 잘하고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선뜻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견 모순처럼 보입니다.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정말 거절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거절의 자유가 보장되면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돕는 거야 라는 자발성이 생깁니다. 반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는 마지못해 수락하게 되고 그것은 원망으로 남습니다. 김영자 씨의 말에는 이런 심리학적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해도 전혀 괜찮아라는 말은 친구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했습니다. 내 허리도 안 좋은 거 아니까 라는 말은 친구의 상황을 진심으로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혼자 가거나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라는 말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친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도울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기꺼이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할 때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수락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도 생각해뒀으니까요. 라는 문장 하나가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가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배려에 감동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는 선물만이 진정한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해서 돕는 것만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의무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억지로 돕는 것은 결국 관계를 해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도 생각해뒀으니까요. 이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더 독립적이고, 더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보다 돕고 싶어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문장 3가지. 첫 번째, 피해야 할 문장,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67살 한명숙 씨는 며느리에게 아이 옷을 사달라고 부탁하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겠지만 손주 옷 좀 사다 줄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주의 한 씨의 친구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르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요즘 정말 바쁜 거 아는데 혹시 시간 날 때 손주 옷 하나만 봐줄 수 있을까? 급한 건 아니니까 괜찮으면 언제든지. 며느리는 오히려 밝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요. 제가 손주 옷 고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95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모순되는 2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질 때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문장은 정확히 이런 인지 부조화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은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위선적 배려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바쁘다는 건 알지만 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2가지 선택지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는 저 정말 바빠서 못해요 라고 솔직히 거절하는 것인데 그러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못해 수락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속에 불만이 쌓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편합니다. 한명숙 씨의 며느리가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쁘겠지만 이라는 말은 며느리의 바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바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수락하지만 마음은 다치게 됩니다. 반면 친구의 말은 달랐습니다.
요즘 정말 바쁜 거 아는데 혹시 시간 날 때라는 말은 며느리의 상황을 진심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건 아니니까 라는 말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선적 배려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허언이다.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부탁을 이어가는 것은 허언입니다. 진짜 상대방이 바쁜 것을 안다면 그 바쁨을 존중하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바쁘신 거 아니까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는 이게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진정한 배려를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빨리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큼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한 뒤 그에 맞는 대안이나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문장,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70살 송병철 씨는 아들에게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하자 송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너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5분이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해줘.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5분이면 되는 거면 아버지가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 상처만 남긴 채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 문장은 왜 문제일까요?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에브러엠 매슬로는 욕구 위계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다양한 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존중의 욕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간, 능력, 선택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라는 말은 정확히 이 존중의 욕구를 침해합니다. 이 문장의 문제점을 분석해 봅시다. 첫째, 이 정도는 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부담을 내가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쉽고 어려운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둘째, 해줄 수 있잖아요. 는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한다. 는 강요입니다. 셋째, 이 말은 상대방의 시간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송병철 씨의 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5분짜리 컴퓨터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선택이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라는 말은 아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해줄 수 있잖아는 거절의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아들은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입니다. 이 문장은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사용할 때 위험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정도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관계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의무가 되고 부탁은 부담이 됩니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되 그것이 의무로 연결되지 않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는 능력 인정이 아니라 의무 부과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부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그 관계는 손상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는 상대방을 수단으로 대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바쁘시면 나중에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시간과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니에요. 지금 해드릴게요 라고 선뜻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시간과 선택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부탁은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거절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문장,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66살 차옥순 씨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 하나 못 해줘. 딸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씨는 왜 딸이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딸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것 좀 부탁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바쁜 거 아니까 거절해도 괜찮아. 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죠.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98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호혜성의 함정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갚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요구될 때는 오히려 저항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해줘야 한다. 는 거래적 태도는 관계를 훼손합니다. 이 문장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첫째,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는 과거의 은혜를 빚으로 전환시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 친구가 도와준 것, 이웃이 베푼 호혜,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한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이 순간 관계는 사랑에서 거래로 바뀝니다. 둘째, 이 말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죄책감으로 움직일 때 분노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이 쌓입니다. 셋째, 이 말은 미래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 번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앞으로 나에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또 이런 말을 듣겠구나 싶어서 아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차옥순 씨의 딸이 어머니를 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키운 것이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투자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도와줘도 빚을 갚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울수록 더 많은 빚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2000년대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감사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요구받을 때보다 자발적으로 감사할 때 훨씬 더 큰 보답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는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죽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조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도와준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것은 과거를 빚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호 도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큼은 절대, 정말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은혜이지 빚이 아닙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센스 있게 부탁하는 5가지 문장과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문장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부탁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갈 때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하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부탁 자체가 아니라 부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방식은 대부분 직접적이고 간결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 좀 해줘요.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이런 말들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도와주되 마음속으로는 부담을 느끼고 우리는 도움을 받되 마음속으로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문장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상황을 이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실 때 해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미 해봤는데 라는 말은 내가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문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상대방의 상황을, 내 급함보다 상대방의 여유를, 내 요구보다 상대방의 선택을 먼저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를 돕게 됩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부탁의 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문장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는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는 상대방의 시간과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는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부탁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부탁 계속 오후 1100씩 해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피했던 거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탁하는 법, 거절하는 법, 관계를 지키면서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며느리에게 무례하게 부탁했던 순간,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순간, 친구에게 부담을 준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팔순이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방식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바꾸면 사람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며느리가 더 기꺼이 도와주고,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친구가 더 편하게 대하고, 이웃이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었고, 그 말이 관계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부탁의 힘입니다. 품격 있는 부탁은 상대방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발적으로 나를 돕게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한두 번의 부탁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평생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 부탁하십시오. 하지만 품격 있게 부탁하십시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권을 존중하고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부탁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상대방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편안하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오늘 배운 문장들을 잊지 마십시오. 적어두시고 자주 읽어보시고 실제로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부탁하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도 있구나. 관계가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부탁 때문에 밤새 고민하지 않으시고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품격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탁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탁은 연결입니다. 우리는 부탁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이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부탁은 내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은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부탁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센스 있는 사람들이 가진 비밀입니다. 여기는 황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